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우리 엄마 염을 하고 있냐고?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성역, 노블레스 메모리얼 파크. 대성그룹의 후계자 민주는 어머니의 염습실에 들어선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고인의 곁을 지키는 여자. 그녀는 7년 전 불륜 누명을 쓰고 비 오는 날 맨발로 쫓겨났던 전처 서연이었습니다. 민주는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VVIP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례 지도사였으니까요. 어머니, 이렇게 가실 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과연 7년 만에 돌아온 서연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사연 틀어 오늘도 신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뼛속까지 시린 1월의 바람이 장례식장 통유리창을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 들어올 수 있다는 노블레스 메모리얼 파크의 특실이었는데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국화 향기 대신 비싼 백합 향기가 진동했고 조문객들의 흐느낌보다는 카메라 셔터 터지는 소리가 더 요란했지요. 상주 완장을 찬 남자, 대성그룹 후계자 강민준 씨가 입구에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려져 있었고 그의 표정은 적당히 침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개를 숙일 때마다 입가에 묘한 경련이 일더라고요. 슬픔을 참는 게 아니라 웃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민준 씨는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갑자기 가셔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상대방의 손목시계나 구두, 그리고 명함의 직함을 훑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민준 씨의 옆을 지키던 약혼녀 박혜리 씨가 그에게 바짝 붙으며 속삭였어요. 29살의 재벌가 막내딸답게 상복을 입었는데도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있었죠. 자기야, 방금 들어온 사람, H건설 회장 맞지? 합병 이야기 슬쩍 꺼내봐. 어머님 가신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 비즈니스는 해야 하잖아. 민준 씨는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혜리 씨의 손등을 톡 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쉿, 기자들 있어. 입 조심해. 안 그래도 주가 떨어질까봐 걱정인데. 일단 우는 척이나 좀 해봐. 참 비정한 풍경이지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아들과 그 옆에서 립글로스를 고쳐 바르는 예비 며느리라니요. 조 여사의 영정사진 속 얼굴만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는 굵은 소금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소금을 보자 민준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오늘처럼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하늘에선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성북동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으로 한 여자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서연 씨였지요. 서연 씨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이었습니다. 얇은 실내복은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위로 하얀 가루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굵은 소금이었어요. 현관 계단 위에는 시어머니 조 여사가 서슬 퍼런 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소금 바구니를 바닥에 내던지며 조 여사가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더러운 년, 감히 내 집에 남자를 들여?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바람이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근본 없는 거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서연 씨는 억울함에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빗물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녀는 진흙탕 바닥을 기어가 조 여사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 학생은 제가 후원하던 아이일 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조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사진이 찍혔는데도 오리발을 내밀어? 당장 꺼져. 내 눈앞에 띄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서연 씨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남편 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민준 씨는 우산 아래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내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 씨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제발. 서연 씨의 애원에도 민준 씨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내 이름에 먹칠한 것만으로도 넌 자격 없어. 위자료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조 여사의 웃음소리와 민준 씨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지요. 서연 씨는 닫힌 철문 앞에 웅크린 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맨발 옆에는 빗물에 녹아가는 소금 알갱이들만 하얗게 남아 있었죠. 그날 서연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 치욕을, 이 차가운 온도를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고요. 민준 씨는 머리를 세게 흔들어 과거의 잔상을 떨쳐냈습니다. 기분 나쁜 기억이었으니까요. 그때 장례식장 총지배인이 급하게 민준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걸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상주님, 상주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누가요? 정치인이라도 왔습니까? 민준 씨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지만 지배인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장례 지도사,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분이요. 대통령님 장례도 도맡아 하시고 훼손된 시신, 복원으로는 업계에서 따라올 자가 없다는 그 특급 염습사 말입니다.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조 여사의 시신은 지병으로 인해 상태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재계 인사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시신 상태가 엉망이면 체면이 구겨질 게 뻔했으니까요. 잘 됐네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머니 얼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세요. 살아계실 때보다 더 곱게, 알죠? 기자들이 사진 찍을 때 흠잡을 데 없어야 합니다. 그럼요. 지금 바로 입관실로 모시겠습니다. 상주님도 참관하셔야죠? 민준 씨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형식상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혜리 씨에게 눈짓을 하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 입관실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의 화려한 로비와 달리 지하 입관실로 가는 복도는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깜빡거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민준 씨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왠지 모를 한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입관실 문 앞에는 출입 금지라는 붉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냉기 서린 공기가 훅 끼쳐나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조 여사의 시신이 뉘어 있었고 그 옆으로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정갈한 자세로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알코올솜, 핀셋, 그리고 시신의 얼굴을 닦을 깨끗한 명주 수건들, 달그락거리는 금속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민준 씨가 헛기침을 하며 들어섰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어머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례는 섭섭지 않게. 그 순간 여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린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눈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깊고 차갑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눈동자였지요. 오셨습니까, 상주님?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건조하면서도 묘하게 귓가를 파고드는 목소리. 민준 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 전 빗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당신, 목소리가. 민준 씨가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여자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7년 전에 그 초라하고 겁먹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더욱 단단해진 서늘할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이 민준 씨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죠. 이서연 씨였습니다. 소금을 맞고 쫓겨났던 전처, 그 여자가 지금 어머니의 시신을 닦을 칼자루를 쥐고 서 있는 겁니다. 너. 민준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요. 눈앞의 상황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해 과부하가 걸린 듯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민준 씨가 쥐어짜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차분하게 대꾸했지요. 상주님, 목소리 낮추시죠. 밖에는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어머니 염습실에서 고성방가 기사라도 나면 곤란하지 않으시겠어요? 서연 씨는 하얀 라텍스 장갑을 끼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장갑에 탁하는 탄성 소리가 민준 씨의 신경을 긁었지요. 미친 여자가. 당장 나가. 경비 불러. 야, 지배인 어디 갔어? 민준 씨가 문 쪽을 향해 소리쳤지만 서연 씨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지배인님은 제가 내보냈습니다. 상주님과 조용히 상의할 게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절 내쫓으시겠다고요? 지금 당장? 서연 씨는 조 여사의 시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증오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저 직업적인 관찰인지 알 수 없었죠. 지금 절 내쫓으시면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수습은 누가 합니까? 아까 들으셨죠? 이 바닥에서 저만큼 시신. 복원 잘하는 사람 없다는 거. 어머님 피부가 많이 상하셨던데. 다른 사람이 손 떼면 꽤나 흉하실 텐데요. 그 모습 제게 사모님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 씨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다른 염습사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 여기서 서연 씨를 끌어내 소란이라도 피우면 밖에서 대기 중인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냄새를 맡을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서연 씨가 가진 권위가 민준 씨를 압박했습니다. 7년 전에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VVIP들이 줄을 서서 모셔가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그녀에게 갑옷처럼 입혀져 있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목적이 뭐야? 돈이야? 돈 뜯어내려고 작정하고 온 거야? 서연 씨는 대답 대신 알코올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 여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생전에는 서연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이었죠. 돈이라. 글쎄요. 일단 제 일부터 하겠습니다. 상주님은 거기 서서 똑똑히 지켜보세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시는지. 그리고 서연 씨가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7년 전 당신들이 덮어씌운 그 더러운 오명을 벗기 위해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도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입관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민준 씨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이미 입관실의 문은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는 건조한 가을바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조 여사의 수의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민준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알몸을, 그것도 자신이 버린 전처가 닦아낸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죠. 잠깐, 내가 나가 있을게. 다 끝나면 불러. 민준 씨가 도망치듯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미리 안에서 잠가두었거든요. 어딜 가십니까, 상주님? 서연 씨가 알코올솜을 쥔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염습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가족이 지켜보는 의식입니다. 어머님 몸 구석구석 상처는 없는지, 멍든 곳은 없는지 확인하셔야죠.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곤란하니까요. 딴소리라니? 우리가 널 의심한다는 거야? 신뢰가 깨진 사이잖아요, 우리. 7년 전부터. 서연 씨는 능숙한 손길로 조 여사의 상의를 벗겨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조 여사의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살결 위로 서연 씨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민준 씨는 기이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 씨는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거침없이 시신을 닦아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관절이 굳어 뻣뻣한 조 여사의 팔을 부드럽게 주무르며 펴주었고 검버섯이 핀 피부를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성스럽고 전문적이어서
민준 씨는 감히 손대지 말라는 말을 다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압도당한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서연 씨가 조 여사의 가슴께를 닦으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가슴에 응어리가 많으셨나 봐요. 명치 끝이 딱딱하게 굳어 계시네요. 하긴 남을 그렇게 미워하고 의심하며 사셨으니 속이 편하실 리가 있었겠어요? 지금 고인 모독하는 거야? 민준 씨가 발끈했지만 서연 씨는 덤덤하게 받아쳤습니다. 진단하는 겁니다. 염습사는 죽은 자의 몸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읽거든요. 어머님 손 좀 보세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뭔가를 꽉 쥐고 계셨나 봅니다. 손가락이 펴지질 않네요. 서연 씨는 조 여사의 꽉 쥔 주먹을 억지로 펴 보였습니다. 그 빈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빈손으로 가실 것을. 그때 왜 그렇게 악착같이 절 내쫓으셨을까요?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민준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지금 시신을 매개로 살아있는 민준 씨를 꾸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년 전에는 눈도 못 마주치던 여자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등에 업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1층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찬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네이비색 슈트.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이 남자. 바로 유지훈 대표였습니다. 2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문객 명단에 이름을 적는 대신 로비 중앙에 설치된 안내 스크린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고인 조은숙 여사 상주 강민준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유지훈 대표 아니야? 그 유니콘 기업 넥스트 퓨처 CEO? 맞네. 세상에, 저 젊은 거물이 여기 왜 왔대? 대성그룹이랑 뭐 있나?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쪽 주머니를 묵직하게 채우고 있는 서류 봉투를 한번 확인하더니 입관실이 있는 지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선생님, 혼자서 힘든 싸움하고 계신 거죠? 지훈이 작게 응조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서연이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지켜주려 했던 그 가난한 고학생. 그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은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터뜨릴 시간이. 다시 숨막히는 입관실 안. 서연 씨는 이제 조 여사의 얼굴을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핏기 없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기괴한 평온함에 질려버린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민준 씨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궁금하세요? 서연 씨가 파우더를 바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뻔하지. 내 돈 훔쳐가서 그 어린 놈이랑 희희낙낙하며 살았겠지. 그 놈은 뭐하냐? 제비직 그만두고 일용직이라도 한대? 민준 씨는 여전히 7년 전의 오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대학 등록금을 몰래 빼돌려 내연남 지훈에게 줬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서연 씨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민준 씨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상주님, 상상력이 여전하시네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팩트 확인도 안 하고 혼자 소설 쓰시는 버릇. 뭐, 소설? 네. 당신 어머니가 쓰신 막장 드라마 대본에 노란한 건 당신이잖아요. 그 학생. 아니, 그분은 지금 당신이 상상도 못할 위치에 있어요. 당신처럼 부모 돈으로 회장 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진짜 돌았나? 민준 씨가 욱해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히면 폭력부터 앞세우던 그 비겁한 습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연 씨가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메스를 빛에 비췄습니다. 시신의 굳은 근육을 절개할 때 쓰는 도구였죠. 서연 씨는 메스를 든 손을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손 내리세요. 상주님, 여기는 제 구역입니다. 시신에 칼 대는 사람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민준 씨는 흠칫 놀라 손을 내렸습니다. 서연 씨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조 여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훔쳐갔다는 그 돈. 제가 훔친 게 아니라 어머님이 기부하신 겁니다. 본인 명예욕 채우시려고 장학재단에 이름 올리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짓말 마. 어머니가 미쳤다고 생면부지의 놈한테 돈을 줘? 진실이 무서우신가 보네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장례식이 아니라 당신들의 가면무도회가 끝나는 날이니까. 그때였습니다. 잠겨있던 입관실 문이 쾅, 쾅, 쾅 울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부술 기세로 두드리고 있었죠. 강민준,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날카로운 하이톤의 목소리. 약혼녀 박혜리였습니다. 민준 씨가 당황하여 문을 열어주자 혜리 씨가 성난 황소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자기 미쳤어? 왜 문을 잠가? 저 여자랑 안에서 뭐 하는 거야? 혜리 씨는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조 여사의 시신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크고 기품 있어 보이는 서연 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혜리 씨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당신 누구야? 아까 로비에서 봤던 그 여자잖아. 염습사라더니 왜 우리 오빠랑 단둘이 문 잠그고 있어? 너 꼬리 치려고 왔니? 혜리 씨는 다짜고짜 서연 씨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재벌가 막내딸 특유의 아나무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죠. 민준 씨가 말릴 새도 없이 혜리 씨는 서연 씨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비켜. 주제넘게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이거 서비스직 아니야? 고객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서연 씨는 밀쳐진 어깨를 손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먼지가 묻은 것처럼요. 그리고 혜리 씨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새로운 안주인이 되실 분인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전처 이서연입니다. 뭐? 전처? 혜리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혜리야, 그게 아니라 하며 쩔쩔맸고요. 이런 모르셨나 봐요?
상주님이 얘기를 안 하셨나 봅니다. 제가 7년 전에 이 집에서 쫓겨난 그 불륜 며느리거든요. 서연 씨의 당당한 태도에 혜리 씨는 기가 찼습니다. 이 뻔뻔한 여자가,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돈 떨어져서 구걸하러 왔니? 혜리 씨가 핸드백을 들어 올려 서연 씨의 얼굴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7년 전이었다면 서연 씨는 눈을 질끈 감고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탁! 서연 씨가 혜리 씨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악력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가녀린 손이었지만 매일 무거운 시신을 옮기고 닦으며 단련된 서연 씨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혜리 씨가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알죠. H건설 막내 따님. 갑질 논란으로 뉴스에 몇 번 나오셨죠? 서연 씨는 혜리 씨의 손목을 비틀어 천천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경고하는데 여기는 고인이 잠드신 곳입니다. 당신들 안방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손 올리면 그땐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혜리 씨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집안 남자들 필요 없어지면 여자 내다 버리는 게 특기거든요. 저기 누워 계신 어머님도 저도 그리고 다음은 당신 차례일지도 모르잖아요. 혜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서늘한 경고가 단순한 악담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는 잡고 있던 손목을 툭 놓아주었습니다. 혜리 씨는 비틀거하며 뒷걸음질 쳤고 민준 씨는 그 꼴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연 씨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시 조 여사의 시신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소라는 끝났으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 얼굴 닦아드릴 차례입니다. 오셔서 잡으세요. 서연 씨가 건넨 것은 깨끗한 명주 수건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홀린 듯이 다가가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혜리 씨가 난동을 부렸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연 씨의 주변은 다시 고요하고 엄숙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이 주는 압도감이었습니다. 혜리 씨가 씩씩거리며 구석으로 물러난 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 씨는 민준 씨의 손에 들린 명주 수건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상주님, 뭐 하십니까? 어머님 눈가 닦아드려야죠. 민준 씨는 쭈뼛거리며 시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명색이 그룹 후계자라는 사람이 알코올 냄새와 죽음의 냉기 앞에서는 7살 아이처럼 잔뜩 움츠러들어 있더다고요.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건이 조 여사의 눈가에 닿자 민준 씨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차갑다. 네, 차갑죠.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서연 씨가 나직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빗속에 맨발로 쫓겨났던 제 몸도 딱 그만큼 차가웠어요. 아니, 어쩌면 더 추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당신은 따뜻한 방 안에서 날 구경만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민준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수건을 쥔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존심이 상해서일까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워낙 강경하셨고 사진까지 나왔잖아.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남편으로서 그걸 보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어? 민준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는 짧은 숨소리가 비수처럼 민준 씨의 가슴에 박혔죠. 사진이요? 흐릿해서 얼굴도 안 보이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3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렸다고요?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볼 생각은 안 했니? 사실이냐고, 믿어도 되냐고. 서연 씨는 마지막 염습 과정인 대령 시신을 이불로 감싸 묶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얀 끈을 단단히 조여매는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끈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조여사의 몸을 올감했습니다. 난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았어. 재벌가 며느리 자리가 좋아서 버틴 것도 아니야. 그냥 당신이 내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당신은 아니었나 봐. 서연 씨가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봤던 거야.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듯 그렇게 쉽게 버렸겠지.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의 말이 너무나 뼈아픈 진실이었거든요.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얼굴보다 살아있는 전처의 눈빛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7년 전 전처가 소금에 절여진 채 쫓겨났던 그날 밤, 서연 씨가 발길을 멈춘 곳은 어느 변두리에 낡아 빠진 장례식장이었어요. 갈 곳도 돈도 없던 그녀에게 유일하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은 죽은 자들의 쉼터뿐이었거든요. 그녀는 대합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그때 지하 안치실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업계에서 저승문직이라 불리던 괴짜 장례지도사 장노인이었죠. 장노인은 피비린내와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서연 씨 앞에 섰습니다. 산 사람 눈빛이 왜 죽은 사람보다 더 흐리멍덩해? 죽으러 왔나?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굶은 퀭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일 돈 많이 줍니까? 장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돈 많이 주지. 근데 아무나 못해. 비위 상하고 꿈자리 사납고 무엇보다 사람 취급 못 받거든. 서연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사람 취급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못 받았으니까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낫겠네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니까. 그리고 언젠간 내 눈으로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고 싶어요. 그 당돌한 대답이 서연 씨 인생의 항로를 180도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 씨의 처절한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꽃꽂이나 하는 우아한 장례 지도사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맡은 건 교통사고로 훼손된 시신, 고독사로 부패한 시신,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시신들이었죠. 처음엔 구역질이 올라와 밥도 못 먹었습니다. 냄새가 손톱 밑에 배어 락스로 손을 벅벅 씻다가 피가 나기도 부지기수였고요. 하지만 서연 씨는 토하면서도 결코 안치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까진 냄새, 시어머니의 돈 냄새보다 낫다. 이까지 차가움, 남편의 눈빛보다
따뜻하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속삭이며 메스를 들었습니다. 밤에는 해부학 책을 달달 외웠고 낮에는 장 노인의 어깨 너머로 복원 기술을 훔쳐 배웠습니다. 어느 날 장 노인이 뭉개진 시신의 얼굴을 꿰매고 있는 서연 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독한 년, 안 무섭냐? 밤마다 귀신 나올 텐데. 서연 씨는 땀을 닦으며 덤덤하게 대꾸했죠.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이고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억울함이에요. 저는 이분들 얼굴 예쁘게 돌려놓고 제 인생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겁니다. 그녀는 3년 만에 장 노인의 기술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아니, 더 섬세하고 완벽하게 다듬었죠. 그녀의 손을 거치면 고통 속에 죽은 사람도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야, 그 여자 손이 약손이래. 망가진 얼굴도 생전 그대로 만들어준다며? 대한민국 VVIP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재벌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죽음조차 완벽하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서연 씨는 그들의 허영심을 이용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업계 1위 노블레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서연 씨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연봉은 백지수표로 주시고요. 단 제가 맡을 상주는 제가 직접 선택합니다. 그녀가 기다렸던 첫 번째 상주. 바로 전 시어머니 조은숙 여사의 부고 소식이 들려온 날 서연 씨는 옷장에 고이 모셔두었던 가장 깨끗한 가운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서연 씨는 더 이상 7년 전의 울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수천 번 넘나들며 단단해진 차가운 강철 같은 여자가 서 있었죠. 기다리셨죠, 어머님. 며느리가 갑니다.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잔인한 염습을 해드리러. 그녀가 챙긴 가방 안에는 메스와 알코올, 그리고 복수심이라는 이름의 날 선 칼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연 씨가 신의 손이 되어 돌아온 이유이자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장례식장. 입관 끝났습니다. 서연 씨가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제 나가시죠.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보여주기 쇼하러. 육중한 입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연극의 이막이 시작되듯 문이 열리자마자 밖에서 대기하던 세상의 소음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팡, 팡 터졌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고막을 때렸죠. 민준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어두운 입관실에 있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빛을 보니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는 습관적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슬픈 상주의 표정을 연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가 상주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서연 씨, 그리고 로비 중앙에 서 있는 어떤 남자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나온다. 유지훈 대표님, 잠깐만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저분이 맞습니까? 기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웅성거렸습니다. 그 길 끝에 아까 로비에서 기다리던 유지훈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입관실에서 나오는 서연 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예우,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긴 마치 여왕을 맞이하는 기사의 인사 같았죠.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IT 기업 넥스트 퓨처 대표가 왜 염습사한테 저렇게 깍듯해?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서연 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왔니? 늦지 않게 잘 왔네. 네. 약속드렸잖아요. 선생님 혼자 두지 않겠다고. 민준 씨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의 얼굴. 훤칠하고 세련된 지금의 모습 때문에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7년 전 그 앳된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 민준 씨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그놈이지? 7년 전 그 모텔 사진 속 그놈. 내 돈 뜯어먹고 도망친 그 제비 새끼.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비, 모텔, 돈. 자극적인 단어들이 튀어나오자 기자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해리 씨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뭐? 오빠, 저 남자가 그 내연남이야? 민준 씨는 핏대를 세우며 서연 씨와 지훈을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하? 이것 봐라. 아주 쌍으로 놀고 있네. 기어이 장례식장까지 놈을 달고 와. 내 어머니 영정 앞에서 보란 듯이 불륜 행각이라도 벌이겠다는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기자들의 셔터 소리는 더 빨라졌습니다. 이 상황은 민준 씨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뻔뻔한 불륜녀가 장례식장까지 내연남을 데리고 와 행패를 부린다.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가능한 그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장례식장 구석구석까지 들릴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회장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불륜남이 아니라. 지훈이 잠시 뜸을 들이자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고인 조은숙 여사님이 10년 동안 후원해 주셨던 대성장학재단 장학생 일기 유지훈입니다. 뭐? 민준 씨의 턱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7년 전 그날의 진실이 담긴 증거들이 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그토록 덮고 싶어 했던 그 추악한 진실 말입니다. 지훈은 서연 씨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7년 전에는 힘없는 고학생과 쫓겨난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젊은 CEO와 최고의 장례 지도사가 되어 거대한 성벽 같던 재벌가를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무엇인지. 서연 씨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기대해도 좋아, 상주님. 당신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돈이 아니라 빚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팽팽한 대치 상황. 기자들은 특종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민준 씨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폭로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뭐? 장학생? 하하. 정적을 깬 건 강민준 회장의 기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배를 잡고 과장되게 웃어젖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타고 음산하게 울려 퍼졌지요. 민준 씨의 눈동자가 파충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표정을 싹 바꾸더니 먹잇감을 노려보듯 지훈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야, 너 소설가냐? 장학재단? 우리 어머니가? 야, 웃기지 마.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10원 한 장도 남한테 그냥 주는 분이 아니야. 근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것도 너 같은 놈한테 10년을 후원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민준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흔들리던 조문객들의 눈빛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의 편이었으니까요. 서연 씨와 지훈 씨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들의 눈에는 그저 장례식장에 행패 부리러 온 불청객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 말이 맞네. 조 여사가 기부를? 말도 안 되지. 저 젊은 친구 사기꾼 아니야? 요즘 문서 위조 기술이 워낙 좋아야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익숙한 편견을 믿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7년 전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끔찍한 고립감이 다시금 목을 조여왔거든요. 민준 씨는 분위기가 반전된 것을 감지하자마자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찍으세요. 다 찍어서 내보내세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고인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돈 좀 뜯어내 보겠다고 서류까지 위조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민준 씨의 선동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이제는 공격 무기처럼 서연 씨와 지훈 씨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습니다. 이봐요. 서류가 진짜라는 증거 있어요? 전처분 위자료 못 받아서 이러는 겁니까? 내연남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훈 씨가 서류 봉투를 높이 들고 여기 공증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셔터 소리와 사람들의 야유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힘이 세다고 하지만 때로는 목소리 큰 거짓말이 진실을 압사시키기도 하는 법이지요. 지금 이 장례식장이 딱 그랬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편견의 벽이 두 사람을 향해 맹렬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리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뭐하고 있어? 저것들 안 끌어내고. 회장님 말씀 안 들려?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고 일단 밖으로 내던져.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 서너 명이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짐짝을 취급하듯 지훈 씨의 팔을 꺾고 서류 봉투를 뺏으려 달려들었죠. 이거 놓으세요. 손대지 마. 지훈 씨가 저항했지만 덩치 큰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 안에 있던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누군가의 구두굽이 짓밟고 지나간 서류 조각들. 그것은 서연 씨와 지훈 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7년의 진심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 몸을 숙이자 해리 씨가 다가와 뾰족한 구두와 코로 서연 씨의 손등을 콱 밟았습니다. 서연 씨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어머, 미안. 안 보여서. 혜리 씨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발끝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죠. 주제 파악 좀 해. 우린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혜리 씨의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장례식장에서 서연 씨는 철저한 이방인이었고 약자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팔짱 끼고 지켜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러네. 아주 멀리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민준 씨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연 씨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7년 전 성북동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악몽이 대자비처럼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고 그때도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었죠. 서연 씨는 발버둥 치는 대신 민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지는 거니까요. 놓으라고. 내가 나간다고. 서연 씨가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밟힌 손등에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내가 이긴 것 같지? 저 사람들이 내 편인 것 같지? 서연 씨는 숨을 헐떡이며 로비를 가득 메운 위선적인 조문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똑똑히 봐.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내가 무너지는 순간 제일 먼저 등을 돌릴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니까.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은 거칠게 서연 씨와 지훈 씨를 로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회전문이 뱅글뱅글 돌아가며 두 사람을 밖으로 토해냈습니다. 다시 찬 바람이 부는 장례식장 밖. 쫓겨난 두 사람 위로 1월의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고 따뜻한 장례식장 안과 달리 밖은 지옥처럼 추웠습니다. 지훈 씨는 찢어진 슈트 자락을 정리할 생각도 못하고 서연 씨의 손부터 살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손이. 피가.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서연 씨는 붓기 시작한 손등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쓰라린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7년 전보다 덜 아파. 서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술 끝이 파르르 떨리는 건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유리문 너머로 다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드는 민준 씨와 혜리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죠. 진실을 묻어버렸다고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연 씨의 주머니 속에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반격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연 씨는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 속의 차가운 물건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조 여사가 생전에 남긴 민준 씨조차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이 담긴 녹취 파일. 지훈아. 서연 씨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준비해. 아까 그 기자들한테 뿌리지 못한 거 다른 방법으로 터뜨릴 거야. 저 안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연 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의 눈이었지요. 쫓겨난 두 사람 위로 야속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처럼 세상은 온통 차갑고 축축했지요. 아스팔트 바닥에는 경호원들이 집어 던진 서류 뭉치들이 눈발에 젖어 흉물스럽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대성장학재단 후원 증서, 편지, 성적표, 서연 씨와 지훈 씨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소중한 진실들이 지금은 누군가의 발에 밟힌 쓰레기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지훈 씨는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품 슈트 무릎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건 안중에도 없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머니가 어떻게 남기신 건데. 지훈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젖어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맞추려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서 서연 씨는 차마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해리 씨의 구두굽에 찍힌 상처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아 녹고 있었습니다. 쓰라림보다 더 큰 패배감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지요. 결국 안 되는 걸까? 서연 씨는 고개를 들어 화려하게 빛나는 장례식장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과 웃고 있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자신은 성 밖으로 내쳐진 이방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가 젖은 서류들을 대충 추려 서연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히터를 틀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 망쳤어요. 핸들을 잡은 지훈 씨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젊은 CEO가 7년 전 그날의 힘없는 소년으로 돌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철저했어야 했는데, 힘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통하질 않네요. 선생님 얼굴에 먹칠만 하고 전 진짜 바보입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 저 사람들은 상식이나 진실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잠시 잊었어. 서연 씨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면서도 저는 결백해요. 라고 외치던 그 앳된 얼굴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도끼와 피로가 뒤섞인 건조하고 메마른 얼굴이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죠. 나 지금 뭘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지? 서연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명예회복? 복수? 아니면 죽은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의? 어쩌면 그 모든 게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냥 다 털어버리고 돌아가면 그만 아닐까요? 그녀는 이미 성공했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저 시궁창 같은 과거는 그냥 묻어버리면 그만인데. 하지만 그때 서연 씨의 귓가에 7년 전 민준 씨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내 이름에 먹칠한 것만으로도 넌 자격 없어. 서연 씨의 눈빛이 흔들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상처난 손등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서연 씨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 서연 씨의 목소리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저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했어. 서류를 보여주면 믿어줄 거라고, 진심을 말하면 통할 거라고. 근데 그건 인간 대 인간일 때나 가능한 거야. 서연 씨는 품에서 아까 챙겨둔 USB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자극했습니다. 괴물하고 싸울 때는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급소를 찔러야지. 서연 씨의 시선이 차창 방, 장례식장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대형 LED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민준 씨가 기획한 조은숙 여사 추모 영상이 화려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조 여사의 생전 모습, 민준 씨의 효심 가득한 인터뷰가 장중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혹시 저 스크린 제어할 수 있니? 지훈 씨가 눈물을 닦고 서연 씨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IT 기업 대표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난 겁니다. 저거요? 시스템 보안이 허술해 보이긴 하는데 메인 서버실 접근 권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미러링으로 강제 접속할 수도 있고요. 장례식장 내부 방송 시스템이랑도 연결돼 있겠지? 보통은 그렇죠. 영상이랑 음향이 같이 송출되니까요. 서연 씨는 USB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어머님이 남기신 진짜 유언이 들어있어. 민준 씨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날조된 과거의 증거도. 지훈 씨가 USB를 받아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걸 저 스크린에 띄우시려고요? 전 국민이 다 볼 텐데요. 기자들도 밖에 엄청 많습니다.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좋아. 민준 씨가 원했잖아. 보여주기식 장례식. 소문나고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 소원 들어주자고. 서연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일장에서 민준 씨에게 보였던 여유로운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모든 걸 걸고 끝장을 보겠다는 결기 어린 미소였지요. 준비해. 10분 뒤에 입관식 마무리 브리핑이 있을 거야. 그때가 타이밍이야. 가장 주목받는 순간에 가장 추악한 진실을 터뜨리는 거야. 지훈 씨는 결심한 듯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서연 씨는 차 문을 열고 다시 눈보라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기다려, 강민준. 내가 뿌린 소금, 이제 내가 씹어먹게 해줄 테니까. 잠시 후 장례식장 로비는 조은숙 여사 추모 예배 준비로 인사니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도열해 있고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상주석을 비추고 있었죠. 단상에 오른 강민준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고 자애로운 분이셨습니다. 비록 말년에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셨고
민준 씨의 가식적인 멘트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로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굽소리가 묘하게 연설과 엇박자를 이루며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쫓겨났던 이서연 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피 묻은 손은 하얀 장갑으로 가린 채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노트북을 든 유지훈 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딱 붙어 서 있었죠. 뭐야? 또 왔어? 아까 쫓겨난 그 여자 아니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단상 위에 민준 씨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쥐고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여자 당장 안 끌어내고. 경호원들이 다시 달려들려던 찰나 서연 씨가 민준 씨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며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한지 마이크를 쓴 민준 씨의 목소리를 뚫고 들어갈 정도였어요. 상주님,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진짜 유언은 들으셔야죠. 유언? 무슨 헛소리야. 혜리 씨가 씩씩거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 너 진짜 감방 가고 싶어? 여기가 어디라고 또. 하지만 서연 씨는 대답 대신 뒤에 있는 지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의 손가락이 노트북 엔터키를 힘차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뒤에 있던 거대한 추모 영상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노이즈를 일으켰습니다. 우아하게 웃고 있던 조 여사의 사진이 사라지고 화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아주 익숙하고 걸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유, 속 시원해. 내 그년 내쫓느라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장례식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조은숙 여사의 생전 육성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화면에는 녹취 일자와 오디오 파형이 춤을 추고 있었죠. 사모님, 그래도 며느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바람 피운 증거도 없는데. 증거 만들면 그만이지. 그 대학생 놈 하나 매수하는 게 뭐 어렵나? 내가 그놈한테 10년 동안 장학금 대준 게 얼만데. 내 말 안 들으면 그놈 앞길 막아버린다고 협박 좀 했지. 객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재벌가의 추악한 조작 사건이었으니까요.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이번엔 지훈 씨가 아까 보여주려 했던 문서들이 고화질로 띄워졌습니다. 장학생 선발 확인서, 협박 편지, 그리고 조 여사가 지훈에게 보낸 각서 강요 문자까지. 민준이 그 멍청한 놈은 내가 사진 한 장 던져주니까 눈이 뒤집혀서 며느리 뺨부터 때리더라니까. 역시 내 아들이야. 다루기 쉬워. 조 여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장례식장 천장을 때렸습니다. 민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옆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가 평생을 바쳐 믿고 따랐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다루기 쉬운 멍청이로 취급하며 인생을 조작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연 씨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비추자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당당했습니다. 들리니?
이게 내가 그토록 찬양하던 어머니의 실체야. 이거 조작이야. 음성 변조한 거지. 그치? 민준 씨가 발악하며 서연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이 녹취 사실입니까? 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장학생을 내연남으로 조작한 게 맞습니까?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질문 세례에 민준 씨는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몰랐어. 난 진짜 몰랐다고. 그때 옆에 있던 혜리 씨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난 그냥 약혼만 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민준 씨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혜리 씨, 7년 전 인터넷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악플 부대 동원하신 거 IP 추적 다 끝났습니다. 경찰서에서 뵙죠. 혜리 씨는 깍 소리를 지르며 가방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장례식장 한복판. 서연 씨는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민준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서연 씨의 부름에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7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서연 씨의 얼굴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이 영상 좀 꺼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보상할게. 민준 씨가 서연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앞에 놓여 있던 애군을 막는다던 굵은 소금 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상? 필요 없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방식대로 돌려줄게. 서연 씨는 소금 단지를 민준 씨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촥! 하얀 소금 폭포가 검은 상복을 입은 민준 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따가워. 민준 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서연 씨는 빈 항아리를 바닥에 챙그랑 소리가 나도록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살난 항아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제 애구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평생 그 소금밭에서 절여지듯 살아봐. 고통스럽게. 서연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지훈아. 네, 선생님. 두 사람이 장례식장 입구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민준 씨의 통곡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밟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었죠. 자동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자 눈은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서연 씨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7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차갑고도 상쾌한 겨울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짜 그녀의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맨몸을 왔다 맨몸으로 가는 것을 끝없는 욕심과 야망, 의심 그 모든 것은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이렇게 집착하며 사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서연의 애처로운 복수극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남편과 못된 시어머니 둘 중 누가 더 아둔한 사람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트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